자, 이제 챕터 4 네트워크 장비 활용 보안 기술의 이해입니다. 진짜 중요하죠, 여기. 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문제지만. 자, 섹션 1 침입 차단 시스템 파이어월 방화벽입니다. 자, 섹션 1의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이라고 그러죠, 방화벽. 파이어월이야, 영어로 이제 파이어월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침입 차단 시스템입니다. 침입을 차단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침입 차단 시스템 하면 차단에 중점을 두셔야 돼. 차단에.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장비가 나오게 되는데, 침입 차단 시스템은 차단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가시면 됩니다. 자, 걔 보면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1차적인 방어 시스템으로 외부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를 지나는 패킷을 규칙에 따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겁니다. 모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하는 거고. 자,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망 구성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인터넷으로 좀 볼 거고. 자, 인터넷입니다. ISP, 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ISP에서 받는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내부의 네트워크까지 온다라고 봅시다. 물론 여기에 라우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밑에 스위치. 여기에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PC가 있다라고 보면, 또 하나, 이런 구조가 돼요. 일단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인터넷에서 어떤 공격자가 있다라고 보면, 공격자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공격자가 이렇게 있게 되죠. 자, 공격자가 있게 되면, 자, 공격자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해외에서도 올 수 있고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어떠한 이런 하나의 네트워크를 침입을 한다고 해요. 공격을 한다고 봅시다. 이러한 공격이 내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침입 차단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이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죠. 원하는 포트 또는 원하는 IP 어드레스를 가진 사용자들만 이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네트워크에는 이런 공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도 있겠죠. 일반 사용자를 여기다 또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일반 사용자는 선의 사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죠. 당연히 일반 사용자라면 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웹 서비스든 또 다른 뭐 회사의 업무적인 서비스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당연히 여기 컴퓨터 PC라고만 했지만 이 옆에 또 서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버도 있을 수가 있더라. 서버. 웹 서버라고 할까요? 웹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나. 웹 서버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이 웹 서버를 접속할 수 있고, 어떤 인증받지 않은 제3의 그 공격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제3자는 이 웹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망구조에서는 어느쯤에 얘가 와 있어야 되느냐? 한 이쯤 정도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중간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물론 이 내부에 둘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입 차단 시스템은 여기에 이렇게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침입 차단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에 여기가 있다. 방화벽이라고 그러죠. 파이어월. 자, 이 그림으로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웹하면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가 있었어요? HTTP라는 얘기죠. 이 서버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HTTP를 쓰게 되면 포트는 몇 번? 80번 포트를 이용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침입 차단 시스템은 이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번 포트를 열어줘야 돼요? 80번 포트를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80번 포트를 열게 되면 공격자도 통과를 할 거고 또 일반 사용자도 통과를 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어떤 필터링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시 보면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1차적인 방어 시스템으로, 자, 1차적으로 방어를 해요. 물론 내부에 또 방화벽을 또 둘 수도 있어요.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 외부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자, 외부와 내부의 네트워크 사이에, 외부와 내부의 네트워크 사이에 경계를 두죠. 외부와 내부의 네트워크 사이에를 지나는 패킷을 규칙에 따라서, 자, 패킷을 규칙에 따라서, 이건 IP 패킷이겠죠. IP 패킷 규칙에 따라서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 내지는 그 안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그것을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네트워크 간의 패킷을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물론 이게 방화벽이 뭐 라우터라든가 이쪽에서 라우터나 여기에서도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는 ACL 값으로 설정으로 충분히 차단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규칙에 따라서 패킷을 필터해주는 라우터와 같다라는 얘기죠. 일반 라우터에서 액세스 리스트 뭐 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액세스 리스트로 충분히 차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패킷 필터링을 한다. 포트는 어차피 80번 포트를 선의의 사용자, 악의적인 사용자 구분 없이 80번 포트는 열어줘야지만 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로서 지금 제어한대요. 일단 뭐로 제어해야 되냐면 IP로 차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얘를 디나이에서 예를 들면 왜냐면 이게 하나의 회사예요. 어떤 A라는 회사입니다. 기업이야. A 기업이야, 얘가. 자, A 기업. A 기업이 외부에서 어떤 내부의 웹 서버, 또 인트라넷이라든가 이런 서버를 접속할 필요도 있겠죠. 그럴 때는 80번 포트를 열어놓되, 만약 이 회사의 직원이 이 사용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론 VPN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접속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외에 여기를 지사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지사. 여기 한번 지사로 봅시다. 지사. A 회사의 지사야, 이렇게. 자, A 기업의 지사입니다. 기업의 지사예요. 여기는 본사야. 본사.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이렇게는. IP로 충분히 차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IP 주소가 얘가 만약에 얘가 자, 210점 171점 36점 4다. 또는 이쪽 지사에 쓸 수 있는 대역이 제로에 한 24비트 C클래스를 다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 이 IP택 210점, 171점, 36점 0대 0만 열어주고 나머지는 다 차단을 시키게 되면 이 A라는 기업의 지사와 본사 사이에 해당하는 그죠? 웹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외부와 내부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 방화벽은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우리가 파이어월, 방화벽, 또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도 이제 나와 있죠. 물론 라우터가 그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특징을 한번 봅시다. 특징. 외부와 내부 간의 패킷 전송에 대한 처리 및 제어를 한다. 자, 외부와 내부 간의 패킷 전송 및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장비다.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죠. 자, 방화벽이 그럼 뭐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이거죠.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뭐로부터? 외부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하라는 얘기죠. 그럼 내부로부터 내부 공격자는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생기죠. 방어 불가능하고. 자, 방화벽은 다시 한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부 공격자는 방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로깅 기능과 감사 기록 기능이 있다. 이제 로깅이 감사 기록 같은 얘기인데
일단 방화벽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방화벽에서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일단 침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화벽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방화벽의 얘의 기능으로 보면요, 얘 한번 기능을 한번 볼까요? 방화벽의 이렇게 기능은 여기에 다 들어있죠. 뭐를 해요? 일단 침입을 차단하는 거죠. 침입을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주라고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밑줄 그랬잖아요. 침입 차단 시스템은 차단하는 게 주다 이거죠. 그럼 기록하는 게 주가 뭐 있냐?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입 차단 시스템 파이어월 방화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침입을 차단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거기에 뭐 IPS다, 얘가 뭐 서킷 레벨이다,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다, 이거 일단 접고 방화벽이라는 일반 기능만 침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또 침입을 차단하는데 뭐를 해요? 패킷을 필터링 합니다. 자, 패킷 얘기 나오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패킷 얘기 나오면 상계층이죠? 상계층.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화벽의 역할을 하는 가장 아주 원조의 방화벽이 패킷 필터링 방화벽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3, 4계층 방화벽이라고 하죠. OSI 7례로 봤을 때 방화벽이죠. 자,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능이 무슨 기능이 있다? 로깅 기능 및 감사 기능이 있다. 이러려면 약간 이 3, 4계층 방화벽보다는 상위 단계의 방화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세요. 일단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로깅이 있죠? 로깅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벤트라고 하죠. 이벤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삶에서의 이벤트는 좋은 일을 이벤트라고 그러지 나쁜 일은 이벤트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네트워크라든가 또 보안 시스템에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이벤트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로깅이라고 한다. 로깅. 감사 기록이라고도 합니다. 또 감사 증적이라고 해요. 감사 증적, 감사 기록 또는 로깅.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기능 보세요. 접근 통제. 저 접근을 통제하죠. 그렇죠. 인가받은 사용자에게만 통과.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들은 차단한다는 얘기야. 허용된 시스템의 접근을 요청. 그러니까 출발지를 검사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라우터가 라우팅을 할 때는 어떤 IP를 참조를 하나요? 목적지 IP를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왜? 어디로 보낼 것인가가 궁금하거든. 중요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방화벽에서 또 라우터에서 ACL로 침입을 차단하고 허용할 때는 뭐가 궁금하고 중요해요? 누군지가 더 궁금하겠죠. 그래서 소스 IP, 출발지 IP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라우팅에서는 목적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니까 데스티네이션 IP, 목적지 IP. 침입 차단 시스템 또는 라우터에서 ACL로 차단을 한다면 누군지가 궁금하니까 출발지 IP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목적지 시스템이 원하는 곳인지를 검사한다. 목적지도 검사하게 되죠. 이러려면 이제 우리가 표준 ACL과 확장 ACL을 배웠을 때 확장 ACL이죠. 표준 ACL에서는 출발지 주소만 참조를 했지 않습니까? IP 주소만. 확장 ACL 같은 경우,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같은 경우는 목적지 주소까지, 또 프로토콜까지, 또 포트까지 다 같이 컨트롤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 허용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인지 검사를 한다. 포트 검사도 한다라고 그랬죠? 다 확장 얘기입니다. 그다음 비정상 데이터를 헤더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헤더 요소도 검사한다. 다 확장 ACL의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래픽 암호화. 트래픽 암호화 기능까지 있으려면 좀 방화벽이 상당히 약간의 높은 수준의 방화벽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체적인 방화벽의 설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인터넷에서 평면 형식인데 트래픽 암호화는 데스라든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라든가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라든가 아이디어 얘도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죠. 가지고 사용해서 암호를 한다. 일단 넘어가고요. 뒤에 이제 정보보안 일반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기록 및 감사 추적. 이거는 내부 네트워크와 사용 기록. 이거는 내부 네트워크의 사용 기록은 이 서버에서도
그 로깅을 할 수가 있고요. 기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배울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또 많은 것을 하게 되죠. 탐지를.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NAT가 있어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거. 내부 네트워크 구성을 은닉 및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NAT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살짝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밑에다가. 자, NAT가 나왔어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얘가 나옵니다. NAT. 자, 이걸 뭐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술이에요. 그걸 NAT라고 합니다. NAT 방송도를 그리면요. 얘를 작게 그려보죠. 이렇게 축소해서 쭉.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방화벽을 설명을 하고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NAT가 나왔느냐 이거죠. 자, 보면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라우터 한 대 둘까요? 라우터 한 대 둡시다. 설명으로 해서. 그다음 여기에 또 스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사용자가 있겠고 여기에도 사용자가 있어요. PC2 이렇게. 그럼 NAT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죠. 침입 차단 시스템처럼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뭐가 있어요? NAT가 이렇게 있게 돼요. 그렇다면 NAT 앞에 설명을 했었죠. 이쪽은 뭐예요? 공인 네트워크죠. 여기 공인 IP 주소가. 자, 이쪽은 사설 네트워크죠. 뭐 2비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사설 IP 주소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NAT는 뭐예요? 이 사설 IP 주소를 가지고 이 공인 네트워크로 나가기 위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NAT입니다. NAT. 이 NAT인데, 물론 NAT를 이 라우터에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라우터는 내부적으로 그냥 쓴다라고 보시고, NAT라는 장비를 따로 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NAT라는 장비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거죠. 이 공인 IP 주소와 사설 IP 주소를 매핑시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매핑시킨다. 변환해준다. 여기 나왔죠. 트랜스레이션. 해석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설 IP를 가지고 공인 IP를 가지고 외부 네트워크는 나갈 수 있지만 이 공인 네트워크에서는 사설 IP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NAT를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보안에 강하다. 보안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공격자가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NAT를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만 침입 차단과 관련돼 있을 때 얘가 왜 지금 현재 또 다시 출현을 했느냐, 나타났느냐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나타났느냐? 공인 네트워크에서는 사설 네트워크가 이 사설 IP 주소를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NAT를 돌리면 침입을 차단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초창기, 요즘에는 방화벽이 너무 비싸고 성능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NAT로 돌려서 방화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있었습니다. 또 라우터에서 손쉽게 NAT 그대로 이네이블 시켜서 설정하게 되면, 컨피그레이션 하게 되면 그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NAT 장비를 두진 않았죠.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쓰는 IP02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다 그 안에 NAT 작동하고 있습니다. NAT로. 외부에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액세스 할 수 있던가요? 없죠.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포트 포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능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접근도 가능하게 됩니다. 더 들어가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인 네트워크에서 사설 네트워크로 액세스가 불가능하다. 왜? 사설 IP이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는 사설 IP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NAT 여기서 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94페이지 방화벽의 세대별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방화벽을, 우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방화벽의 기본 기능을 설명을 드렸어요. 방화벽을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세대 방화벽. 꼭 여러분들이 1세대다, 2세대다
다음 중에서 무슨 뭐 2세대 방화벽이 에 속하는 것 찾으라 안 나옵니다. 그죠? 아주 뭐 제정신이 아닌 출제자가 아닌다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분류만 해봤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1세대 방화벽. 스크리닝 라우터, 즉 특성 UDP TCP 포트를 가진 패킷을 차단한다. 첫 번째 나온 방화벽이 뭐예요? 스크리닝 라우터예요. 스크리닝 라우터. 자, 스크리닝 라우터. 얘는 좀 자, 스크린이 뭡니까, 여러분들? 스크린이 뭐를 좀 가리는 거죠? 차단하는 게 스크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지금도 뭐 서울에서 그 지하철 타려면 앞에 스크린 윈도우 있죠? 그렇잖아요. 차단해서 뭐 요즘에 하도 뭐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그 분들이 있어가지고 차단하려고 스크린 윈도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방화벽도 가장 맨 첨단에서 가장 앞에서 스크린이니까 첫 번째로 설치되는 이 방화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스크리닝 라우터라고 그래요. 또 스크린드 라우터, 스크리닝 라우터 다 좋습니다. 라우터. 가장 방화벽 뭐 하나의 네트워크에 하나만 설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에 물론 뭐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자, 가장 내부 네트워크로 봤을 때 최첨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막아줄 수 있는 이 방화벽을 우리는 스크리닝 라우터다. 여기에는 1세대라고 나왔네요. 스크린 라우터. 그런데 특정 UDP, TCP 포트를 포트 번호를 가진 패킷을 차단한다. 3, 4계층 방화벽. 그러니까 얘는 스크리닝 라우터라는 얘기죠. 3, 4계층 스크리닝 라우터는 3, 4계층 방화벽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스크린 라우터는 뭐다? 3, 4계층 방화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라우터는 3, 4계층이기 때문에 패킷 필터링도 할 수 있어요. 3계층이니까 패킷. 그 다음 4계층, 전송계층, TCP, UDP. OSI 세븐하고 항상 매핑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패킷 얘기 나오면 안 돼. 그렇죠? 당연히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최첨단을 맨 앞에서 일단 1차적으로 차단을 시켜주는 이런 방화벽이 스크리닝 라우터라는 거. 자, 2세대 방화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킷 필터링이네요. 패킷 필터링이니까 얘도 몇 계층? 3, 4계층을 수행하는 방화벽이 다 여기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스크리닝 라우터에 비해 세부적이고 다양한 접근 통제를 제공을 한다. 패킷을 분석해서 하니까 포트만 몇 번으로 끝나죠. 하지만 패킷 필터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IP를 또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세대를 나눠서 그렇지만 스크리닝 라우터나 패킷 필터링 라우터나 같이 봐줘도 돼요. 같이 봐줘도. 그래서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포트 번호 이외에 플래그 등의 다양한 헤더 정보를 이용을 한다. 3, 4계층 방화벽입니다. 얘도. 자, 설정된 규칙에 의해 패킷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며 외부 침입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수단이다. 외부 침입을 1차적으로 방어를 한다. 스크린 라우터, 패킷 필터링 라우터 묶어주세요. 우리가 세대만 분리했을 때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과 3, 4계층, 전송 계층에서 그죠? 에서 패킷의 출발지 및 목적지 IP 주소, 각 서비스의 포트 번호, TCP 싱크 비트를 이용한 접속제를 한다. 3, 4계층이니까 3, 4계층. 그다음 이게 말하는 라우터라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로 ACL로 충분히 차단이 가능하죠. 출발지, 목적지, 포트 번호, 프로토콜 다 차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연결시키면 됩니다. OSI 7레어와. 자, 이것이 패킷 필터링이다. 패킷 얘기 나오면 3, 4계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 나와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패킷 필터링과 어플리케이션 프락시 방식 상호 보완 기술이다. 자. 패킷 필터링은 자, 이 설명으로 되겠고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 나와요. 두 번째. 여기는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잘 정리하셔야 해요. 개념만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면 문제 푼다든가 또 이해하고 또 어떤 누가 대화를 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 있습니다. 자, 패킷 필터링과 어플리케이션 프락시 방화벽을 상호 보완하는 기술이다. 왜냐면, 자, 이걸 적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은 뭐예요? 패킷 필터링과, 그죠? 패킷 필터링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프락시. 어플리케이션 프락시를 이렇게 뭐를 한 거예요? 방식을 상호 보완한 거야. 그럼 여기서 상호 보완했다는 얘기가 뭐냐 이거죠. 상호 보완을 했다. 자, 패킷 필터링은 3, 4계층만 수행하기 때문에 단무지예요. 아주 단순해. 그럼 뭐가 좋아요? 단순하면 속도가 빨라요. 단순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 단순하니까 뭐가? 속도가 빨라요. 속도 빨라. 자, 어플리케이션 하면 응용계층이죠. 응용계층. 자, 어플리케이션, 프락시, 응용계층으로 같이 묶어서 생각하세요. 어플리케이션 하면 프락시, 프락시 하면 애플리케이션과 여러분들이 매핑을 시키면 됩니다. 속도 빠른데 이 속도별로 한다면 얘는 속도가 패킷 필터링 3, 4계층 라우터보다는 속도가 느리다. 느리다. 왜요? 어플리케이션 복잡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은 복잡한 거예요. 응용계층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리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섬세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건 누가 우위예요? 자, 처리를 볼까요? 우리가 패킷 필터링이었을 때, 자, 처리, 단순 처리죠. 단순 처리, 뭐 이상하죠? 단순 처리. 얘는 복잡한 처리입니다. 복잡 처리라고 할게요. 줄여서. 복잡한 처리. 그렇기 때문에 3, 4계층인 패킷 필터링 라우터는 섬세하게 어떤 처리를 보내요. 그냥 IP 대역, IP 또는 IP 대역 또는 포트로 처리하면 끝나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프로토콜이라든가 또는 어떤 내용, 헤더를 분석을 해서 섬세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복잡한 처리도 가능하다. 장점이 있죠. 왜? 침입을 차단하는데 상당히 섬세하게 처리를 해낼 수가 있고 얘는 단순 처리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장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프락시. 어떤 게 좋냐? 그때그때 달라야죠. 항상 늘 얘기하잖아. 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패킷 필터링을 첨단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진짜 우리가 섬세하게 처리하고 고비용으로 또 안전성을 도모한다면 어플리케이션 프락시가 더 아주 상세하게 처리를 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차단을 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얘기죠. 보세요. 패킷 필터링과 어플리케이션 프락시 방식을 상호 보완한 기술이야. 장점만 딴 게 뭐?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데이터 링크 계층 사이에서 동작하는 자, 인스펙션 엔진이 상위 계층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 제어를 수행을 한다. 누가? 인스펙션 엔진이. 이게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션 연결해서 종료까지 접속 처리 정보를 기반으로 처리하므로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여기서 이제 처리 자체로 이렇게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얘가 빠르지만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션 연결해서 종료까지 접속 처리 정보를 기반으로 처리하면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방화벽이 이 기능을 지원을 한다. 요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방화벽은 다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세대 방화벽 스테이트풀 인스펙션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이제 프락시가 나옵니다. 프락시. 물론 여기서 이미 프락시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어플리케이션 프락시. 볼까요?
자, 프락시가 나와요. 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프락시가 뭐죠? 프락시가? 프락시가? 대리인이죠. 대리인.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 프락시를 보게 되면요. 프락시를 좀 옆으로 따 내릴까요? 프락시가 나오는데요. 프락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서버가 있어요.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처리하죠. 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아빠 용돈 좀 줘.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줍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일반적이죠. 근데 프락시를 사용하면 다릅니다.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됐던 게 프락시가 중간에 끼게 되죠. 이렇게. 프락시가 이렇게 중간에 끼게 됩니다. 이랬을 땐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상적인 처리 루틴으로 본다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직접 상대를 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가 공격자라면 서버를 그대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서버는 이게 공격자인지도 모르고 응답이 가능하게 되고. 근데 중간에 프락시를 이용하면 다릅니다. 자, 프락시가 하는 얘기. 대리인이라고 하죠. 대리인. 여기다 대리인이라고 써줄게. 대리인.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프락시한테 요청합니다. 이렇게. 프락시야, 나 저쪽 웹서버하고 접속하고 싶어. 그러면 프락시가 응 그래? 대신 프락시가 서버한테 서버님은 좀 그런가? 서버님, 누가 서버에 접속하고 싶대요 라고 합니다. 그래? 라고 하면 이쪽 인증정보라든가 전송을 해주겠죠? 그럼 이 서버에서 그래 접속하라고 해. 누구한테 얘기해? 직접 클라이언트한테 하는 게 아니라 프락시한테 해요. 그러면 이 프락시가 너 접속해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때 세션을 연결해 줍니다. 그때부터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프락시가 이렇게 껴준다는 얘기죠. 프락시가 중간에 낀다는 얘기는 뭐?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가 만약에 공격자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서버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프락시를 거쳐간다 이거지. 만약에 그 프락시에 인증 기능이 있다라고 그러면 확실해지죠. 인증 기능이 있죠. 또 캐싱 기능도 있습니다. 한번 요청한 정보가 받아와 보면 여기 캐칭을 해둡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똑같은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한테 요청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프락시에서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주게 돼요. 그러므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죠. 인증, 그다음 보안이죠. 이 프락시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 상태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단이 가능하게 되죠. 차단이 가능하다는 얘기. 또 다이렉트로 공격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프락시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보안과 관련이 많이 있다. 좀 전에 여기에서 그 NAT가 있었죠. 사이에. 자, NAT도 이 중간에 껴서 우리가 보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프락시도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방화벽으로서 애플리케이션 프락시라는 얘기가 이런 의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지만 상당히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응용계층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당연히 섬세하게 차단하거나 허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장점이죠. 장점. 아시겠죠? 인증, 캐싱, 보안 기능을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그 얘기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방화벽이다. 그럼 응용계층입니다. 프락시 하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명령 및 파라미터에 기반한 그렇죠.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공한다. 응용계층이니까 섬세하게, 세세하게 통제할 수 있다. 사용자 인증, 서버로의 요청, 패킷을 전송하고 로그까지 저장을 한다. 캐싱 기능으로 보셔도 돼요. 로그 저장하는 것들을.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개를 같이 쓰는 거죠. 사용자의 편의성, 보안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화벽이다. 패킷 필터링과 프락시 기능을 혼합한 것이다. 그것만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십시오. 네 번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죠. 뭐 순서는 안 맞아도 설명드리는 것만 번호를 넘버링을 할게요.
자,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하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는 건 같이 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있으면 뭐 전기와 휘발유로 같이 쓰겠다는 얘기죠.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뭐와 뭐 패킷 필터링 플러스 프락시. 플러스 프록시.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고단수의 그런 방화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계층 방화벽과 3, 4계층 방화벽과 응용계층 방화벽을 플러스해 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늘 그렇잖아. 단순하냐? 복잡하냐. 그 둘의 장점을 딴 게 하이브리드 방화벽이라는 거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2세대 방화벽이라고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이 책에는 그렇게 이기적인 책에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3, 4계층 방화벽과 또 스크린 라우터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3, 4계층 여러분들이 뭐 OSI 7레어라든가 TCP/IP 꽉 잡고 있잖아. 그죠? 우리 앞에서 막 뼈에 사무치도록 배웠잖아요. 매핑만 시키면 돼요. 매핑만. 달리 생각하지 마. 프락시 나오면 응용계층,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응용계층이다. 패킷 3계층, 4계층, 방화벽에서는 3, 4계층.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3세대 방화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전용 운영체제와 방화벽 모듈을 통합했다. 방화벽이 전용 운영체제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3, 4계층이라든가 스크린 라우터 일반적인 방화벽은 뭐냐면 라우터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는 ACL로 통제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있죠, 라우터.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시면. 자, 이 정도를 우리가 방화벽으로 봤다는 얘기야. 이 정도를. 하지만 3세대 방화벽부터는 아예 방화벽 자체의 운영체제를 따로 탑재해서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3세대 방화벽이라고 한다. 방화벽 기능을 위한 최적화된 운영체제 구현이 필수다. 요즘에는 뭐 방화벽 따로 나오죠. 운영체제가 따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라우터를 거의 뭐 방화벽으로 썼어요. 아니면 NAT로 차단하든가 아니면 프락시로 하든가. 자,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이 불필요하다. 왜? 그 안에 이미 다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 컴퓨터나 PC를 이용해서 방화벽을 만들려면 어떤 또 다른 침입 차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왜? 이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킷 필터링을 그 밑에 설정을 해놓네요. 동그라미 1번 IP 주소에 의한 필터링. 자, 패킷의 출발지 목적 주소에 기반한 접근 제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킷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 라우터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했을 겁니다. 패킷 필터링 하게 되면 이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패킷 필터링 하게 되면 자, 패킷 필터링 하게 되면 인그레스냐? 인그레스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라우터로 봤을 때 이그레스 나가는 거. 이 정도 하면 뭐예요? 막 블랙 됐습니다. 이 정도. 얘를 또 다른 말로 인바운드, 얘를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죠. 들어오는 것을 입구에서 차단할 거냐, 나가는 것을 차단할 거냐, 요겁니다. 뭐 중간에 라우터 같은 경우에 이제 포워딩이 있거든요. 이 라우터로 보게 되면 인그레스를 차단할 때는 어디 여기에 ACL을 적용을 해서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그레스는 이 인터페이스 차단하죠. 1이 나가는 것만. 물론 라우터가 딸랑 이렇게 두 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또 다른 라우터로 나갈 수도 있겠죠. 여기 얘가 R2가 있어요. 자, R1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 이쪽에 들어오는 것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인그레스에서 차단할 수도 있고 이그레스에서 차단할 수도 있어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죠? 또 인, 아웃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차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보고 인이냐 아웃에서 차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 ACL과 연결시켜서 그 앞에 설명을 드렸었죠. 네트워크 장비를 위한 보안에서 ACL 했었죠.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이그레스냐 인그레스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 게이트웨이예요. 자, 말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말은. 4번 한번 볼까요? 자, 어플리케이션 레벨 게이트웨이예요. 아, 말도 엄청 길죠. 뭐예요? 게이트웨이. 우리가 그 OSI 7 내에서 배웠지만 게이트웨이는 응용계층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죠. 또 수행할 수 있는 장비였었죠. 어플리케이션이죠. 뭐예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게이트웨이가 나와도 어플리케이션 떠올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나와도 또 떠올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뭐 말만 복잡하지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될 거라는 얘기죠.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시면 특징. OSI 7 내에 응용계층에서 접근 제어 수행을 한다.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응용계층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매핑 시키면 됩니다. 서비스별 프락시 데모를 실행한다. 프락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죠? 응용계층. 자, 프락시 기능을 위한 패킷 세션 정보를 유지. 프락시니까. 아까 여기 프락시 설명드렸죠? 이 세션. 한 번만 인증을 합니다. 좀 더 들어가면 한 번만 처음에 인증을 해놓으면 세션이 한 번 연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인증을 하지 않아요. 프락시는. 그 세션.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및 파일 전송 시 바이러스 검색 등 기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야?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파일 전송 같은 게 응용계층과 관련이 있죠? 응용계층. 정리 다 되는 겁니다. 뭐 따로 이거 암기? 이거 어떻게 다 이기적인만 해도 824페이지입니다. 문제까지. 암기할 거예요? 안 돼요. 암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면 진짜 정리 팍팍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걸 막 어떤 학생들은 막 어플리케이션 레벨 방화벽은 응용계층이고 서비스 프락시를 대문을 뭐하고 또 막 프락시 기능으로 해서 세션을 하세요. 하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장점을 한번 봅시다. 자, 내부와 외부에 직접 연결이 없으며 내부와 외부에 직접 연결 없죠. 프락시가 들어갔잖아요. 프락시, 게이트웨이, 프락시 다 들어가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프락시, 게이트웨이, 응용계층 다 프락시, 어플리케이션 프락시 묶으라고 그랬어요. 직접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리인이 있잖아.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경계선 방어 및 정보를 운영할 수 있죠. 서버가 직접 클라이언트를 볼 수 없죠. 클라이언트도 직접 서버를 볼 수 없어요. 누구를 거쳐서만 볼 수 있어? 일단 클라이언트는 프락시밖에 안 보여요. 서버도 프락시밖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매핑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패킷 필터링보다 높은 보안 설정이 가능하고 응용계층이니까. 패킷 필터링 같은 경우는 상계층이죠. 강력한 로깅 및 감사 기능을 하자. 로깅 및 감사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어플리케이션. 보세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죠? 로깅. 응용계층에서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다 하지. 감사, 로깅. 그죠? 다 하지. 패킷 필터링은 물론이고. 그죠? 패킷 필터링보다 높은 보안 설정이 가능하죠. 응용계층이니까. 자, 패킷 필터링보다는 강하다는 게. 자, 프로토콜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가 용이하다. 어플리케이션은 뭐, 기능 추가 용이하죠. 왜? 설치하면 되잖아요. 응용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프로토콜 및 데이터 전달 기능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추가가 용이하고, 자, 서비스별 프락시를 이용하여 IP 주소, TCP 포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프락시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 사용자 인증 및 파일 전송 시 바이러스 검색 기능 부가적인, 바이러스 검색이라든가 사용자 인증, 어디에서 다 해요? 애플리케이션에서 하잖아요. 다. 일단은 응용계층이라고만 생각하다. 응용계층, 게이트웨이, 프락시, 응용계층, 땡. 그 다음 단점 한번 봐요. 하드웨어에 의존적이다. 왜 그럴까요? 응용계층은 복잡하다고 그랬죠. 응용계층 복잡하다고 그랬죠. 이걸 처리하려면 하드웨어가 시스템이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 복잡, 단순. 사용자에게 투명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투명하지 않죠. 보세요. 얘 거쳐서 이리 가는데 답답해. 야, 우리 서버는 어디 있을까? 프락시가 가리고 있어. 또 서버는 내 클라이언트는 어디 있을까? 그죠? 불투명하다는 거죠. 투명하지 못하다. 제공이 어렵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데몬이 있어야 함. 새로운 서비스에 새로운 데몬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프락시를 하면 이 클라이언트의 프락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단점이야. 프락시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보안의 인증, 캐싱, 보안 기능이 좋긴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프락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계속. 물론 이 안에 지금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 4회차 정도 지나가니까 이 책에서 거의 시험에 다 나옵니다.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군데군데 나오다가 거의 다 나옵니다. 설마 이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질문도. 아우, 그것까지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요. 간혹가다 있어요. 1억 명 중에 한 명씩.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대본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응용계층과 관련되어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게이트웨이까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서킷 레벨 게이트웨이를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